남편의 장례식장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50억의 가짜 유언장을 손에 들고 과연 이 두 여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따라 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조문객들의 숨결과 뒤섞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경은 남편 김민수의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온화했던 그의 미소가 액자 속에 갇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상주분이시죠? 갑자기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미경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붉게 부은 눈이 보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를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마치 계산된 것처럼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민수 씨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여자예요. 민수 씨가 모든 재산을 준다고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녀죠.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미경과 그 여자에게 쏠렸다. 미경의 귓가가 웅웅거렸다.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느리게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천천히 서류를 펼쳐 보였다. 유언장. 김민수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다. 작성일자는 1년 전. 본인 김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전 재산 50억 원을 본인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박혜정에게 전부 상속한다. 미경의 손이 저절로 움직여 서류를 낚아챘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다. 진짜처럼 보였다. 도장도 서명도 모두 남편의 것 같았다. 박혜정.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미경의 입술이 떨렸다. 그 여자는 남편의 간병인 아니었던가. 여자는 전 재산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다. 미경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옆에 있던 딸 수진이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수진이가 서류를 낚아채더니 혜정을 노려봤다.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혜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언장을 똑똑히 보세요.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에요. 조문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칼날처럼 미경의 가슴을 찔렀다. 혜정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가 하얀 국화를 내려놓았다. 영정사진을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아니, 흐느끼는 척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혜정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50년을 같이 산 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민수 씨는 마지막 2년 동안 저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전 재산 50억을 저한테 남기셨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상가 10억, 주식과 예금 10억 모두 제 거예요. 그 순간 미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혜정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의사소견서, 원장 확인서, 증인 확인서. 모든 것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들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아들은 박혜정이 햇살요양원 간병인이라며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혜정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만 번졌다. 민수 씨는 저를 사랑했어요. 저도 민수 씨를 사랑했고요. 혜정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유산 처리 문제를 논의해야 하니까요. 안 오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0억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으니까요.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혜정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장례식장 바닥을 울렸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경의 무릎이 꺾였다. 혜정이 떠나고 난 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친척들은 위로하는 척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봤다. 미경은 비틀거리며 빈소를 빠져나왔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에 주저앉았다. 그제서야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경련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50년. 반세기를 함께 산 남편이 전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남겼다.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으로 끔찍한 상상들이 펼쳐졌다. 남편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웃는 모습. 그 여자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모습. 수진이의 전화를 받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 순간 다시 무너졌다. 거울 속의 자신은 처참했다. 70대 높아.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가, 백발의 머리카락. 혜정의 젊고 매끈한 얼굴과 비교되는 모습.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를 선택한 걸까?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진이 낯설게 느껴졌다. 신혼여행 사진 속 남편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은혼식 때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5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새벽 2시 미경은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냄새가 났다. 그 익숙한 냄새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옷을 한 벌씩 꺼내며 남편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준호와 함께 햇살 요양원으로 향했다. 남편이 2년간 생활했던 곳. 남편의 남은 짐을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다.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미경의 가슴은 미어졌다. 이 복도를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다녔을 것이다. 이 벽을 남편이 손으로 짚으며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다. 직원이 201호실 문을 열어주었다. 텅 빈 방, 침대와 옷장, 책상만 남아있는 방. 남편의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수진이와 준호가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경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책 몇 권, 안경, 손목시계. 그리고 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나무 상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미경의 숨이 멎었다. 여러 장의 사진들. 박혜정과 남편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요양원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복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다. 어떤 사진에는 혜정이 남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다. 어떤 사진에는 남편이 혜정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미경은 요양원에 남편을 면회 갔을 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가장 마지막 사진에는 요양원 원장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고 옆에서 혜정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의 사진인 것 같았다. 수진이가 다가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자 안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한 권의 수첩도 들어 있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남편의 필적. 미경 앞으로 쓴 편지였다. 하지만 편지를 읽기 전 미경의 머릿속으로 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남편 김민수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이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못 찾고 약속 시간을 깜빡하고 미경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렸다. 미경이 타는 냄새를 맡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연기가 자욱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보, 가스불 켜놓고 뭐 하는 거예요? 민수는 멍하니 미경을 쳐다봤다. 가스불. 내가 언제? 미경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다. 그 다음 주 민수는 집 앞 슈퍼에 갔다가 길을 잃었다. 50년을 살았던 동네에서 미경은 새벽 1시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민수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고 했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민수는 겨울 날씨에 얇은 잠옷 차림이었다. 김민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어르신이 집 주소를 기억 못하세요. 미경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의자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항상 강인했던 남편, 가족을 지켜주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물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집이 어디예요?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그 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민수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이미 20년 전에 은퇴했는데도 미경이 말렸지만 민수는 화를 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회사 늦겠어! 그리고는 정장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려 했다. 미경이 붙잡았다. 민수는 미경의 손을 뿌리쳤다. 그 힘에 미경은 바닥에 넘어졌다. 여보, 민수는 미경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아내가 넘어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일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미경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처음 보는 사람 취급했다. 미경은 설명했다. 나는 당신 아내라고.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젊고 예쁜데 당신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미경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건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남편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남편을 잃어가는 것보다는. 일주일 후 민수는 화장실을 찾지 못했다. 50년을 살았던 집에서 결국 거실 한가운데서 실수를 했다. 미경이 청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구석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랐다. 미경은 민수를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너무 지쳐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수진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 상태는 좀 어때요? 미경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터져 나왔다. 못 견디겠어. 정말 못 견디겠어.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날 몰라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화장실도 못 찾고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난 24시간 긴장하고 있어야 해. 잠도 제대로 못 자.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수지는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요양원 알아볼까요? 그 말에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다. 요양원,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다. 그건 마치 남편을 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그 사실이 더 괴로웠다.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미경이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 민수는 집을 나갔다. 분명 자고 있었는데 겨울인데도 얇은 잠옷 차림이었다. 미경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없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미경은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녔다. 1시간, 2시간. 민수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3시간 후 경찰은 민수를 찾았다. 집에서 5km 떨어진 공원에서 민수는 벤치에 앉아 얼어붙어 있었다.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병원 응급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저체온증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미경에게 말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 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미경은 15kg이 빠졌다. 미경 역시 70대의 몸으로 더 이상 간호하기는 힘들었다. 불면증으로 매일 밤 악몽을 꿨다. 남편을 잃어버리는 꿈.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꿈. 그날 밤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약해서 당신을 지킬 수 없어서. 민수는 미경을 쳐다봤다. 잠깐, 아주 잠깐 그의 눈에 뭔가가 스쳤다. 모든 걸 이해한다는 눈빛이었다. 민수가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게 민수가 자신을 알아보고 한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다시 미경을 낯선 사람 취급했다. 일주일 후 미경은 햇살 요양원을 방문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다. 의료진도 친절했다. 미경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수가 요양원에 입소한 첫 주, 일주일 동안은 미경도 매일 면회를 갔다. 하지만 면회를 갔다 오는 날이면 미경은 죄책감에 또 막막함에 더 우울증이 심해졌다. 차라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나았다. 그래서 미경은 한 달이 지난 후부터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전화가 여러 번 왔다. 요양원에서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하지만 미경은 받지 않았다. 2달이 지나면서 미경은 억지로 용기를 내서 면회를 갔다. 민수는 요양원 입구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경이 다가가자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5분 후 민수는 다시 물었다. 누구세요? 그 순간 미경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30분도 채 있지 못하고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3달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입구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 확인했다. 하지만 오는 사람은 다른 환자의 가족들 뿐이었다.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정신이 맑은 날이면 직원들에게 계속 물었다. 아내가 언제 오나고. 미경은 그 달에도 가지 않았다. 핑계는 많았다. 감기에 걸렸다고, 일이 있다고, 몸이 안 좋다고.
5개월이 지나자 민수는 직원에게 물었다. 우리 아내가 자신을 버린 것 같다고. 직원은 아니라고 안심시켰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누가 찾아오겠냐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6개월이 지나 미경은 용기 내어 면회를 갔다. 갈 때마다 민수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 때로는 어머니라고 불렀고 때로는 낯선 사람 취급을 했다. 미경은 점점 더 마음이 멀어졌다. 바로 그때 박혜정이 나타났다. 42세,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병인.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20살에 간병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어머니는 말기암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에 간병인이 되었다. 하지만 5년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그녀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다. 병원비 빚, 장례비 빚. 그녀는 계속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20년 동안 그녀는 수백 명의 노인을 돌봤다.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험했다. 욕을 하고 때리고 성희롱을 하는 노인들. 그래도 혜정은 참았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햇살 요양원에서 김민수를 만났다. 그리고 다른 간병인들로부터 소문을 들었다. 저 할아버지 돈 많대.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대. 부인은 거의 안 온대. 한 달에 한 번도. 자식들도 바쁘다고 잘 안 오고. 그 순간 혜정의 머릿속에 계산이 시작됐다. 돈이 많고 가족들에게 방치된 노인. 만약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혜정은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자책했지만 그만큼 혜정은 지쳤다. 이 지긋지긋한 간병이를 그만두고 싶었다. 처음 만난 날 민수는 요양원 입구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정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가 올 거라고.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 옆에 앉았다. 그렇게 2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다. 물론 아내는 오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또 안 왔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혜정은 계산된 듯 민수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민수는 혜정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그날 이후 혜정은 민수의 전담 간병인처럼 행동했다. 근무 시간이 끝나도 남아서 그를 돌봤다. 물론 처음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또 입구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혜정이 다가가 오늘은 부인이 안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다. 오늘은 올 것 같다고. 느낌이 온다고.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오지 않았다. 민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식사도 거부하고 산책도 나가지 않으려 했다. 혜정이 밥을 권했지만 민수는 거부했다. 배고프지 않다고. 어차피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혜정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연민? 동정? 아니면 오히려 기회가 될까? 혜정은 말했다. 자신이 민수 곁에 있겠다고. 매일 민수를 찾아오겠다고. 민수는 반문했다. 당신은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냐고. 혜정은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 민수가 좋다고. 그 말은 거짓이었다. 적어도 그때는.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했다. 너무나 외로웠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미경은 한 번 방문했다. 30분 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갔다. 민수는 아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미경은 울면서 요양원을 나갔다. 그리고 그 후 한 달 동안 다시 오지 않았다. 그 한 달 동안 민수 곁에는 혜정만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수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아침을 먹였다. 민수가 밥을 거부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렸다. 혜정이 먼저 한 숟가락 먹고 나서 민수에게 권했다. 민수는 결국 입을 벌렸다. 그렇게 한 숟가락씩 천천히 식사를 마쳤다. 점심시간이 되면 혜정은 민수를 정원으로 데려갔다. 휠체어를 밀며 꽃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그럴 때마다 아내 이야기를 했다.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혜정은 묵묵히 들어줬다. 아니, 들어주는 척했다. 매일 했던 말을 되풀이해서 지겨웠지만 이 모든 것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참았다. 2달째부터는 민수가 혜정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었다. 혜정 씨는 왔냐고. 혜정이 대답했다. 혜정이 여기 있다고. 민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계산했다. 이 노인네가 점점 자신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50억이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물었다. 왜 자신에게 잘해주냐고. 혜정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왔다. 민수 씨가 좋으니까라고. 민수는 의아해했다. 자신이 뭐가 좋으냐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늙은이인데. 혜정은 대답했다. 민수는 친절하다고. 또 자신을 존중해준다고. 민수는 혜정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라봤다. 혜정은 고백했다. 20년간 간병인 생활하면서 존중받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민수는 혜정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나도 외롭지 않다고. 그 순간 혜정의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다. 이건 뭐지? 하지만 그녀는 곧 그 감정을 밀어냈다.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 이건 투자야. 50억을 위한. 3달째 민수의 가족들은 여전히 드물게만 왔다. 미경은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은 2달에 한 번. 그마저도 30분 정도만 있다가 갔다. 민수는 그들이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다. 당신은 누구냐고. 가족들은 설명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나는 당신 아들이에요. 나는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5분 후면 민수는 모두 잊어버렸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미경이 원장에게 물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냐고. 원장은 대답했다. 가끔 정신이 맑을 때는 알아본다고. 미경이 다시 물었다. 자주 그러냐고. 원장은 솔직히 말했다. 드물다고. 미경은 고개를 떨궜다. 그날 면회를 15분 만에 끝내고 나갔다. 복도에서 혜정과 마주쳤다. 미경이 물었다. 혹시 간병인이냐고. 박혜정이 대답했다. 네, 민수 씨를 담당하고 있다고. 미경이 다시 물었다. 남편이 힘들게 하지 않냐고. 혜정은 대답했다. 아니라고.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가버렸다. 그 말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책임을 넘기는 것 같았다. 혜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 여자는 이미 포기했구나. 민수는 이제 가족보다 혜정을 더 찾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혜정 씨 이름을 불렀고 잠들기 전에도 혜정 씨를 찾았다. 혜정은 그런 민수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근무 시간이 끝나도 남아 있었다. 월급이 나오지 않는데도 다른 간병인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월급도 안 나오는데. 혜정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투자라고. 다른 간병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듯이. 어느 날 밤 민수가 악몽을 꾸고 깼다. 비명을 지르며 땀을 흘렸다. 당직 간호사가 진정제를 주려 했지만 민수는 거부했다. 혜정 씨를 불러달라고. 간호사는 난감해했다. 한밤중인데 간병인을 부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혜정 씨를 찾았다. 결국 간호사가 박혜정에게 전화했다. 혜정은 잠시 망설였다. 한밤중에 요양원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도 투자다. 50억을 위한 투자다. 혜정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다. 민수의 방에 들어가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혜정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그제야 진정했다. 혜정은 그날 밤 민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침까지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혜정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편안했다. 이 이상한 감정은 뭐지라고 생각했다. 어느 봄날 아침, 혜정은 평소처럼 민수의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민수가 침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혜정이 물었다. 이게 뭐냐고. 민수가 대답했다. 오늘 혜정 씨 생일이라고. 혜정은 멈췄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42세 생일. 민수는 알츠하이머 환자였다. 5분 전 일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혜정의 생일은 기억하고 있었다. 민수는 원장님께 부탁해서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했다. 축하한다고. 민수는 서툴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 순간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늘 아프셨고 친구도 없었고 연인도 없었다. 4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생일 축하를 받았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혜정은 울면서 케이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다. 이건 나도 모르게 민수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혜정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행복했다. 이건 분명 계획에 없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자신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 50억을 노리고 접근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민수가 좋아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민수의 정신이 유난히 맑았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가끔 겪는 순간들이다. 일시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시간들. 민수가 말했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혜정이 대답했다. 무슨 부탁이든 하라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했다. 혜정의 심장이 계속 쿵쾅거렸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민수는 말했다. 혜정에게 자신의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혜정은 거절했다. 아니, 거절하는 척했다.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민수는 고집했다. 혜정이 자신을 돌봐줬다고. 혜정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남기고 싶다고 했다. 가족들은 자신을 버렸는데 혜정만 곁에 있어줬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평생 모은 재산이 50억 정도 된다고.
그걸 혜정에게 주고 싶다고 했다.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50억? 처음부터 원했던 것.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 상상도 못한 금액. 하지만 지금 그 제안을 받으니 기쁘기보다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민수가 혜정의 손을 잡았다.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혜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혜정은 한참을 고민했다. 양심이 말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현실이 말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평생 고생한 당신에게 온 기회라고. 그리고 민수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아닌가? 그를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 아닐까? 혜정은 대답했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날 민수는 원장과 담당이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혜정은 옆에서 지켜봤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혜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죄책감, 안도와 불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유언장 작성 후 민수는 홀로 생각했다. 혜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유언장을 받았으니 혜정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수는 결심했다. 이 유언장을 가짜로 만들어서라도 혜정을 곁에 두고 싶었다. 하지만 혜정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자신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민수는 은밀하게 원장과 담당이를 다시 만났다.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었다. 민수는 부탁했다. 유언장을 법적으로 무효화해달라고. 하지만 혜정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원장과 담당이는 난색을 표했다. 이건 사기 아니냐고. 하지만 민수는 설명했다. 자신의 재산은 이미 2년 전에 아내 미경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적었다고. 자신 명의로 남은 건 요양원비와 장례비 정도뿐이라고. 그러니 혜정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애초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유언장은 그저 혜정을 자신 곁에 붙잡아두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원장과 담당이는 고민 끝에 승낙했다. 민수의 외로움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법적으로는 허점투성이었다. 공증도 위조였고 서명도 효력이 없었다. 혜정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유언장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런데 유언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혜정은 요양원을 그만두지 않았다. 민수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민수가 좋아서. 유언장 작성 후에도 혜정은 민수를 계속 돌봤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다른 간병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유언장 받았으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하지만 혜정은 매일 출근했다. 매일 민수를 깨우고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시켰다. 근무 시간이 끝나도 남아 있었다. 혜정은 점점 더 민수의 아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민수의 옷을 직접 골라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을 깎아주었다. 민수도 어떤 날은 혜정을 아내로 생각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혜정을 민수의 딸이나 며느리로 착각했다. 혜정은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즐겼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민수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미경도, 수진도, 준호도. 민수는 홀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쓸쓸한 표정으로. 혜정이 다가갔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고 행사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사진을 찍고 게임을 하고 함께 웃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다. 민수는 행복해 보였다.
혜정도 행복했다. 1년이 지났다. 혜정은 여전히 요양원을 나왔다. 다른 환자는 돌보지 않았다. 민수만 돌보겠다고. 월급을 덜 받아도 상관없다고. 혜정은 이제 완전히 민수의 가족처럼 행동했다. 민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볼에 뽀뽀를 하고 밤에는 손을 잡고 잠들었다. 민수는 혜정을 아내라고 불렀다. 진짜 아내 미경은 잊어버렸지만 혜정은 기억했다. 어느 날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알츠하이머가 말기에 접어든 것이다. 민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깨어 있을 때도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혜정이 옆에 있으면 미소를 지었다. 희미하게. 혜정은 민수의 침대 옆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집에도 가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먹고 자며 민수를 돌봤다. 원장이 걱정했다. 혜정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혜정은 고집했다. 민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어느 겨울날 새벽 민수는 위독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지만 도착 전에 혜정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혜정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로 민수를 사랑했던 것이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자신을 존중해주고 처음으로 생일을 챙겨준 사람. 혜정 역시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민수 때문에 그동안 외롭지 않았다. 장례식 날 혜정은 한참을 고민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유언장을 가지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민수를 버린 가족들이 미웠다. 결국 그녀는 유언장을 들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50억이 필요해서? 아니면 민수의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싶어서? 장례식장에서 미경과 마주쳤을 때 혜정은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었다. 이 여자가 민수를 버렸다. 이 여자가 민수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나타난 것이다. 자신이 민수의 마지막 인연을 함께했다. 자신이 민수가 마지막에 사랑했던 여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래서 혜정은 냉정하게 계산된 듯이 유언장을 내밀었다. 50억을 당당히 요구했다. 마치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미경과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민수의 상속녀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혜정은 무너졌다. 자신이 한 행동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돈을 요구한 걸까? 왜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을까? 며칠 후 혜정에게 진실이 밝혀졌다. 그녀가 변호사에게 유언장 검토를 의뢰했을 때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이 유언장은 가짜라고. 공증도 위조고 서명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 순간 혜정은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게 무너졌다. 50억?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다. 민수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다. 2년 동안 자신을 이용한 것이다. 유언장으로 자신을 붙잡아두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혜정은 혼자 집에서 울었다. 50억을 잃어서가 아니라 민수를 잃어서.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로 민수를 사랑했다는 것을.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생일 케이크를 받던 그 순간부터 민수 자체가 좋아졌다.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함, 그의 외로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민수는 날 이용했다. 그날 밤 혜정은 민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자신 역시 민수를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죄책감이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자신도 유언장을 들고
돈을 요구했지 않았나? 마치 처음부터 돈만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민수가 옳았다. 자신도 결국 돈을 선택했으니까. 혜정은 그런 자신이 싫었다. 며칠 동안 괴로워하던 혜정은 미경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지금 아니면 다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새벽 3시 24시간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혜정은 화장기 없는 얼굴, 퉁퉁 부은 눈으로 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모두 말했다. 처음엔 민수 씨에게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변해갔다고 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되었다고 미경 앞에 털어놓았다. 그래서 유언장을 받고 나서도 요양원을 그만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고 말했다. 미경은 남편의 수첩을 혜정에게 건넸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기 시작했다. 민수가 미경에게 쓴 편지였다. 수첩을 펼치자 민수의 떨리는 필적이 나타났다. 여보, 오늘 유난히 정신이 맑아서 당신에게 편지를 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요. 50년 정말 행복했어. 혜정이에 대해서는 생각이 복잡하오. 그 아이는 처음엔 분명히 돈이 목적이었어. 나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었소. 내가 악몽을 꾸면 손을 잡아주고, 밥을 먹기 힘들어하면 천천히 먹여주고, 외로워하면 옆에 있어 주었소. 4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 없다던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소. 불쌍한 아이여. 그래서 더 미안하오. 그 아이를 이용한 것이. 유언장은 가짜였소. 혜정이를 내 곁에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었소. 그 아이가 떠날까봐 두려웠소. 하지만 혜정이는 유언장을 받고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었소. 요양원도 그만두지 않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소. 모든 재산은 2년 전에 당신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적어 놓았소. 변호사 김석환에게 연락하시오. 혜정이가 유언장을 들고 나타날 것이오. 그때 당황하지 마시오. 그리고 혜정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그 아이도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것은 사실이니까. 만약 당신 마음이 허락한다면 혜정이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나눠줬으면 좋겠소. 나를 돌본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싶소. 나의 마지막 부탁이요. 여보, 미안하오. 자주 면회 오지 못한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하지만 나는 외로웠소. 그것만은 사실이오. 고맙고 사랑하오.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 혜정은 다 읽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다.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면서도. 미경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편이 원한 대로 3억 원을 주겠다고. 2년간 남편을 돌본 것에 대한 대가라고. 혜정은 거절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미경은 고집했다. 남편도 원했고 무엇보다 미경도 마지막 2년을 남편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과 혜정이가 남편을 진심으로 돌보면서 남편이 덜 외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어서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6개월 후 혜정은 3억 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 이름은 민수의 정원으로 지었다.
카페 벽에는 요양원 정원에서 찍은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2년 후 민수의 기일이 돌아왔다. 미경과 혜정은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 안에 민수의 사진을 보며 혜정이 속삭였다. 민수 씨, 저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진짜로 민수 씨를 사랑했다고. 미경도 남편에게 말했다. 끝까지 돌보지 못해 미안했다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고 가끔은 민수 씨를 생각하면 질투와 배신감을 느껴질 때도 있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답을 찾은 것 같았다. 증오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 민수 씨가 바라는 것도 넓은 포용심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혜정이 제안했다. 카페에 들러 차라도 한잔 하자고.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민수의 정원으로 향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그리고 그에게 사랑받았던 사람들. 불완전하지만 진실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